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버들골의 눈먼 아내.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버들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한적한 곳이라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았다. 버들골 한 모퉁이에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고운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혼인할 때 주변에서 말려도 남편은 신부감의 착한 마음씨에 끌려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 후로 그들의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내는 비록 눈은 보지 못했지만 새소리로 계절의 변화를 알았고 바람 소리로 날씨를 짐작했으며 남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다. 오늘은 참새들이 유난히 시끄럽네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아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으며 말했다. 맞소, 산에서 보니 매화봉우리가 벌써 부풀어 오르고 있더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산새 소리만 들어도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소. 당신이 있어 제게도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내가 평생 당신의 눈이 되어 주겠어. 봄이 오면 매화가 핀다더니 당신 얼굴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소. 두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부부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멀리서 온 방랑 스님이 버들골에 들렸다. 그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스님은 아내의 맑고 순수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남편을 향한 사랑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앞을 보는 사람들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스님은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들골 너머 깊은 산 능선에 천명초라는 신비로운 약초가 자란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무슨 효험이 있나요?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천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전설의 약초로 그 풀로 정성스레 우려낸 차를 마시면.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잃었던 시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아내의 눈을 밝게 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정말 그런 약초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다만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약초가 자라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험한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만 그 약초를 찾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겨울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산은 더욱 험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등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여보, 어디 가시려고요? 당신의 눈을 밝게 해줄 약초를 구하러 가겠소. 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도 반드시 구해오겠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제 눈은 멀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밝아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이대로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반드시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시오. 당신이 이 아름다운 버들골의 풍경을 직접 보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버들골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매서운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에웠다. 남편은 방랑 스님이 알려준 방향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천명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손은 터져서 피가 났고 발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눈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좋사오니 아내의 눈만은 밝게 해주소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남편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신비로운 빛이 내려왔다. 마치 달빛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빛이 비치는 곳을 따라가니 눈 덮인 산비탈 한 곳에서 하얗게 빛나는 작은 풀이 자라고 있었다. 바로 전설 속의 천명초였다. 다른 모든 식물이 얼어붙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홀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 하늘이시여, 정말로 천명초를 보내주셨군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풀을 캐어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했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방랑 스님이 알려준 대로 천명초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그리고 달이 뜨는 밤이면 우려내어 아내에게 조금씩 먹였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이 천명초보다 더 간절한 것은 제 마음입니다. 제 손으로 아내에게 세상을 보여주게 해주소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아내도 남편의 정성을 알기에 매일 정성스럽게 차를 마셨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창문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방안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빛이 보여요. 저것이 달인가요? 남편은 숨을 멈췄다. 아내의 눈동자가 희미하게나마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앞에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당신 얼굴이 보여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당신이 보여요. 아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달빛에 빛나는 눈동자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그녀의 눈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잘생겼다니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꼭 껴안았다. 오랜 기다림과 정성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와 노력은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오씨 부인의 드러난 흉계. 어느덧 어둠이 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왔다. 낮에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소리는 밤하늘에 묻힌 듯 이진사의 집에는 고요한 불빛만이 앞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대궐 같은 이 집은 이진사의 집이었다. 그날은 이진사가 가장 아끼는 딸이 혼례를 치른 날이었다. 김포 이진사는 3대째 대를 이어오는 천석군이요. 인품이 좋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하지만 처복은 없었는지 일찍이 상처를 하고 오씨 부인을 후실로 맞아서 아들을 얻었다. 전실자식으로 지연이라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클수록 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서 이진사는 금지옥엽같이 길렀다. 어느덧 지연의 나이 18살이 되어 주변의 칭찬을 한몸에 받자 오씨 부인은 그게 못마땅했다. 저것이 여우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마침내 박찬판집 둘째 아들과의 혼사가 오가고 날을 잡게 되었다. 오씨 부인은 혼례를 앞두고 딸의 행실을 망쳐서 어떻게 흠집을 낼까 하고 골몰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씨 부인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건너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찾아갔다. 이봐, 할멈 있나? 그러자 안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 뉘시우? 돌쇠냐? 떠들지 말고 할멈 좀 깨워라. 누구신데 이 야심한 밤에 와서 그러시우? 그러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아이고, 마님께서 이 밤에 어쩐 일이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더니 잠시 후 쪼글쪼글한 노파가 문을 열었다. 이진사댁 마님께서 어쩐 일이다요? 할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지. 제게 부탁이요?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앉은 오씨 부인은 소리 죽여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할멈한테 부탁이 있어서 이 밤에 급히 왔다네. 저한테 부탁이 있다니 무슨 얘기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죠. 재촉하는 할멈의 손을 잡고 오씨 부인은 나지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 일만 잘 끝내주면 내가 500냥을 줄 것이니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전답도 사고 돌쇠도 장가 보내게. 그러면 할멈도 좋고 돌쇠도 좋지 않겠나? 할멈은 500냥이란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꿈에도 보지 못한 500냥이라니. 무슨 부탁이길래 그렇게 큰 돈을. 말끝을 맺지 못하는 할멈의 손에 200냥을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할멈 앞으로 바싹 다가가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할멈은 쥐고 있던 200냥을 던져놓고는 아이고, 천벌을 받아요. 어떡해. 잘 생각해봐, 할멈.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잖나. 500냥이야. 500냥이면 평생 잘 살게 될 텐데 어찌 이런 복을 사버릴 수 있겠나. 앞에 던져둔 돈 뭉치를 보고 노파와 돌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혼례날이 되었다. 지연과 박찬판 둘째 아들과의 혼례가 끝나고 오씨 부인의 지휘대로 신방이 차려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막 첫날 밤을 치르려는 찰나였다. 나를 두고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가다니 무사할 줄 알았더냐? 병풍 뒤에서 웬 떡거머리 총각이 튀어나오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신랑 신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사내는 칼을 들고 뛰어나와 신랑을 찌르려고 하다가 신랑이 촛대를 집어들고 치려고 하니 뒷문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다. 촛대를 들고 있던 신랑은 화가 나 촛대를 집어던지고 옷을 챙겨 입고는 하인 봉주를 찾았으나 봉주가 보이지 않자 말을 타고 본가로 가버렸다. 그때 밖에서 신부집 후원을 구경하고 있던 신랑집 하인 봉주는 신방에서 어떤 사내가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 사내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발로 사내의 가슴을 밟았다. 넌 누구냐? 왜 신방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지? 바른 대로 되면 살려줄 것이나 거짓을 고하면 없애버리겠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네 주의가 아니면 누가 시켰단 말이냐? 봉주는 첫날 밤을 망치고 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려는 계모의 음흉한 흉계임을 듣게 되었다. 계모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그러한 일을 꾸몄다는 이야기를 들은 봉주가 깜짝 놀라 신방으로 찾아가 보니 신랑은 돌쇠의 말을 믿고 신방을 박차고 본가를 향해 길을 떠난 뒤였다. 큰일이다. 나가야겠어. 봉주는 그 길로 신랑을 뒤쫓아갔다. 이때 신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한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랑은 떠나고 혼자 남아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이 있답니까? 막막하여 어리빠진 신부는 조용히 세상의 연을 끊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마을 뒤편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지못해 돌쇠에게 그 일을 시키고 편치 않았던 노파가 이진사 집을 살피다가 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어둠 속에 연못으로 향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영락없는 이진사의 딸이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멈이 상관할 일이 아니네. 말리지 말게. 아닙니다, 아씨. 이 늙은 년의 잘못입니다. 할멈은 오씨 부인의 사주로 벌인 모든 흉계를 지연에게 털어놓았다. 한편 신랑을 뒤쫓아간 봉주는 신랑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소상하게 들려주었고 그 길로 다시 신부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안하오. 당신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요.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송구할 뿐이에요. 그때 떠들썩한 소리에 이진사가 그 연유를 알아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눈이 뒤집혀 할멈과 돌쇠를 불러 잡아오게 했으나 돌쇠는 겁이 나서 이미 도망친 상태였고 할멈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화가 난 이진사는 오씨 부인을 관가로 보내려다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 그 길로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날이 밝자 웬 사내가 신랑을 찾아와 뜰에 엎드려 대죄를 했다. 이 죄인이 신방에 칼을 들고 들어간 놈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하고는 오씨 부인한테 받은 돈 200냥을 내놓았다. 신랑은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는 돌쇠의 모습과 신부를 구한 할멈에게 돈 500냥을 주어 살해를 했다. 하마터면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은 재치 있는 봉주의 행동으로 인해 전모가 드러났다. 그 후 신랑 신부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신행길에 올랐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했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군. 땅이 넓고 기름져서 쌀의 고장으로 일컫는 이천 땅에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재산은 제법 많았지만 출신이 미천하고 내세울 만한 간판이 없어 양반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벼슬 한 자리 사서
이런 수모를 면해보자. 당시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매관매직과 토색과 뇌물을 당연한 일로 여기던 터라 돈만 있으면 지방 사또짜리는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뇌물과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니 장안에서 권세를 떨친다는 심대감이 눈에 들어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구는 얼마를 바치고 고을 원님짜리를 얻었다느니 또 누구는 초시벼슬을 얻었다느니 했다. 수소문하여 심대감 집을 찾아가 뇌물과 돈을 내놓으며 찾아온 뜻을 알리니 사랑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영달처럼 한 자리 얻으려고 온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영달은 어떻게 했으든지 잘 보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집 종들과 함께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렇게 심대감집 일을 도우며 기다리는 동안 사랑방에서 같이 묵던 사람들이 하나둘 보찜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다. 한 자리 얻고 가는 건가? 아니면 퇴짜를 맞았나?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영달은 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도우며 기다렸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영달은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거참 이러다간 한 세월 다 가겠군. 이렇게 넋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영달은 며칠을 고민하다 대감에게 준 뇌물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기별을 띄워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둔 돈을 몽땅 털어보내라고 했다. 대감마님, 제 성의이오니 받아주십시오. 오, 그래. 알아보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게. 돈을 받을 때는 금방이라도 한 자리 내줄 것 같더니 볼일 보러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었다. 영달은 대감의 눈에 띄기 위해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그러다 보니 이럭저럭 1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영달은 기왕 이렇게 된 바에 끝장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집으로 내려가 남은 논밭을 몽땅 팔아 돈을 마련해서 부지런히 올라왔다. 이번에는 끈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심대감이 아닌 아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벼슬자리였는데 힘 좀 써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래,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좋은 자리 하나 구해보겠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게나. 행실이 좋지 못한 아들은 뇌물을 받자 당장이라도 한 자리 해줄 것처럼 하더니 심대감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영달은 속이 타들어갔다. 이제 가진 거라곤 처자식이 사는 집 한 채뿐이라 더는 마련할 것도 없고 그동안 처자식 건사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릴 판이었다. 그동안 보찜을 싼 사람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 생각을 하자 영달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을 생각하니 그냥 물러나기엔 너무 억울했다. 그렇다고 벼슬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재물을 빼앗았다고 관가에 고할 수나 있겠는가. 아비 심대감이나 자식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었다. 영달은 그동안 속은 생각을 하니 우라같이 밀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설사 벼슬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나를 속여먹고 뇌물을 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대감 아들은 아비 덕에 벼슬은 얻었지만 여색을 밝히고 풍류에 빠져 사는 한량이었다. 아버지 후광으로 사는 그 아들은 아나 무인으로 우쭐댔으며 더구나 영달을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써야겠다. 영달은 아들을 찾아갔다. 저희 고향에 한번 다녀가지 않으시렵니까? 풍류 좋고 여인들도 절색이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몇 월 며칠 들러봐야겠구나. 영달은 먼저 준비를 하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약속한 날 심대감의 아들은 영달이 일러준 마을로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마을에 거의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때 저만치 빨래를 이고 걸어가는 여인네의 모습이 보이는데 뒤태가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에 여색을 밝히는 데다가 영달이 바람을 넣은 터라 집 떠난 김에 재미 한번 보자고 단단히 벼르던 참이었다. 아들이 가만히 따라가 보니 여자가 한적한 주막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오늘 밤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군. 영달이는 내일 찾아가고 오늘은 여기서 묵자. 아들은 여인네가 들어간 주막으로 찾아 들어갔다. 날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그날따라 주막엔 다른 손님이 없었다. 여자의 남편도 집을 비워 며칠 후에 나온다며 술상을 차려와 시중을 들었다. 아들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잔을 연거푸 비웠다. 그리고는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했다. 손님 먼저 누워 계시지요. 문단속 좀 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여자는 이부자리를 펴주고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아들은 옷을 홀랑 벗고 자리에 누워 여자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여자가 들어와 저고리를 벗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밖에서 요란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빨리 열지 않고 뭐하고 있어? 그 소리에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바들바들 떨었다. 남편이 왔나 봐요. 큰일 났어요. 성질이 급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제발 날 좀 살려주게. 얼른 숨겨주시오. 여자는 재빨리 옷가지를 끄집어내고 벌거벗은 아들을 옷장 안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황급히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 하다 꾸물거리고 이제 나오는 거야?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옷을 입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마당에 메어놓은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거짓말을 하네? 방문 앞에 있는 신발은 누구 거야?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고 남자의 때리는 소리는 아들의 귓전을 맴돌았다. 한참을 부부가 난리를 치더니 남자가 소리쳤다. 흥, 여기 숨었군. 이리 당장 나와.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유부녀를 탐해. 아들은 벌거벗은 채 옷장 안에서 벌벌 떨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소. 제발 살려주시오. 여자가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뭐? 살려달라고? 이제 너하고는 끝장이야. 그때였다. 여보게 상철이 벌써 왔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지? 아들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바로 영달이 아닌가. 주막집 주인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해가 뜨면 저 옷장에 있는 놈을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옷장 속의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게 영달이 나야. 나 좀 살려주게. 자네를 찾아왔다가 늦어서 주막에 들렀다가 그만. 누구시죠? 아, 서방님이군요. 어쩌다 이런 실수를. 이 친구는 내 둘도 없는 중마고우지요. 영달이 제발 날 좀 살려주게. 잠깐 뜸을 들인 후 영달이 다시 말했다. 그러시다면 부탁 하나 하지요. 그리고는 옷장 앞으로 가 아들에게 무엇인가 넌지시 말했다.
다음 날 인편을 통해 심대감은 아들의 서신을 전해받았다. 거기엔 남의 여자를 탐내다가 곤경에 빠졌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달에게 받은 뇌물을 다 돌려주고 약속했던 벼슬자리를 줘야만 풀려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신을 읽더니 심대감의 얼굴빛이 변했다. 남의 눈이 무서워 사람을 동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아들이 큰일이었다. 심대감은 영달에게 받은 돈과 2천 땅 고을 원님짜리를 준다는 고신을 받아서 인편에 되돌려 보냈다. 돈과 고신을 받은 영달은 아들을 옷장에서 꺼내주고 옷을 입혀서 말에 태워 돌려보냈다. 그날 밤 영달은 주막에 앉아 상철과 술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고맙네 상철이, 자네 덕분이야. 저 아랫마을에 있는 노는 자네에게 주겠네.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눈물. 산자락 밑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처마 밑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짐승도 제 새끼를 예뻐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날도 할머니는 우는 창현이를 달래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로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술독에 빠져 살았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손에 댄 화투짝에 재미를 붙여 어머니가 삭바느질이나 동네 일손을 돕고 받아온 피 같은 돈을 뒤져서 들고 나가 그날 밤 홀랑 털어먹었다. 모처럼 만에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어머니와 한바탕 싸우고 울고 있는 창현이를 보더니 재수없다며 머리를 쥐어박고는 나가버렸다. 한밤중에 비틀비틀 들어와 술냄새를 팍 풍기며 쓰러져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모진말을 해대며 통곡했다. 그렇게 지창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이구,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내가 저런 자식을 낳다니. 할머니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이상의 자신을 원망했다. 고달픈 삶의 흔적이 할머니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내비쳤다. 그런 할머니도 고생하는 며느리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창현은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갔다.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창현은 할머니의 지극한 손주 사랑으로 철철이 옷을 해입고 배는 골치 않으며 살았다. 동네에서 잔치라도 열리면 할머니는 제일 먼저 뛰어가 손주에게 줄 음식을 챙겨오곤 했다. 부지런하고 입심 좋은 할머니 덕분에 창현이와 어머니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바느질 솜씨 좋은 어머니가 새 옷을 만들어준다며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도 아버지 소나기에 들어가 하룻밤 유흥비로 다 써버릴 정도였다. 아유, 그게 어떤 돈이라고 손을 대.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밤중에 집에 오다가 깊은 도랑에 빠져 숨을 거둔 것이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창현이도 그날은 많이 울었다. 아이고, 불쌍한 자식, 어쩌다 이리 되었누. 할머니의 통곡이 몇 날 며칠 계속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이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후련한 모양이었다. 창현은 훤칠하고 덩치 큰 총각으로 자라났다.
점점 미워하던 아버지의 외모를 닮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덕분인지 동네 처녀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 가진 건 없어도 순박한 처녀를 신부로 맞았다. 하지만 남의 집 일손을 돕고 품앗이를 하는 처지에 입이 하나 늘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기자 먹고 살 일이 막막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장사라도 해봐야겠어. 장사요? 미천도 없는데요. 남의 밑에 들어가 일이라도 배워야지. 그렇게 창현은 할머니와 홀어머니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고향집을 떠났다. 돈을 벌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어. 그렇게 결심한 창현이 맨주먹을 쥐고 찾아간 곳은 개성장터였다. 일거리를 찾는데 일할 곳이 있을까요? 상인은 창현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공씨가 일할 사람을 구하던데 한번 가보슈. 저 아래로 가서 공씨를 찾으시오. 상인이 가리킨 곳을 찾아가니 2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공씨인 듯한 사내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둘이 앉아 있었다. 이런 일 해본 경험은 있어? 험상궂은 사내가 물었다.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엔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주고 돈은 일하는 거 봐서 주겠소. 그래도 좋다면 한번 해보시오. 힘께나 쓸 것 같은 창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씨가 제안했다.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창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에서 창현이 맡은 일은 공씨가 일러준 곳을 찾아가 원금이나 이자를 받아오는 일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때론 완력을 휘둘러야 할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사채시장에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식리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입이 많아 돈 버는 재미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돈을 받으러 갔다. 배가 고픈지 우는 어린아이를 젊은 여자가 업고 있었고 나이든 여자는 마루턱에 걸터 앉아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다. 어이구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내가 저런 자식을 낳다니. 늙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였다. 자기 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늙은 여인이 분명히 아들을 향해 소리치는 말인 것 같았다. 자기 어릴 적 생활을 보는 것 같아. 창현은 집 앞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릴 적의 가난한 생활, 방탕한 아버지의 모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창현은 마루에 앉아있는 늙은 여인의 손에 엽전 맨잎을 쥐어주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돌아와 자기 돈으로 그 집 빚을 다 갚아주고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창현은 아이가 5살이 되도록 고향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아직 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도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그런 자책을 하다가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애써 위안을 했다. 그래, 5년만 더 일하자.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에 가는 사신 틈에 끼어 무역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일도 주변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대감마님, 이번에 중국에 가실 때 저를 하인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후이 살해하겠습니다. 알겠네. 이틀 후에 떠나니 그리 알게. 그렇게 사신 일행에 동행한 창현은 중국에서 경면주사를 비롯한
광물을 들여오고 있었다. 자, 조심해서 옮기게. 광물이 든 괴짝을 배에서 내리며 창현이 소리쳤다. 알겠습니다, 대인어른. 광물이 실린 괴짝들이 항구에 내려져 수레에 실리고 있었다. 날이 납덩어리가 들었습니까? 왜 이리 무겁습니까? 지게꾼 김서방은 끙끙거리며 배에서 내려 나루터 바닥에 괴짝을 놓고 큰 숨을 토해냈다. 괴짝을 지게에 올릴 땐 다른 지게꾼의 힘을 빌려야 했다. 물건을 다 하선하고 수레에 괴짝을 다 옮기자 김서방과 다른 승객들도 우르르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검은 옷으로 몸을 휘감고 함께 배를 타고 오며 계속 창현의 동정을 살피던 기분 나쁜 사내가 김서방을 따라 성큼성큼 나루터 주막으로 들어갔다. 자, 수고했네. 여기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세. 김서방이 아픈 어깨를 주무르며 술잔을 들이키는데 누군가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왔다. 배에서부터 같이 타고 온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였다. 저 안에 든 거 욕심나지 않아? 저거만 손에 넣으면 이런 고생 할 필요 없어. 저 지대인만 없애버리면 팔자 고치는 거라고. 지대인은 겸상하지 않고 따로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골똘한 표정으로 사방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식사를 했다. 그건 오래된 습관이었다. 많은 광물을 들여오다 보니 위험하고 노리는 자가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등잔빛이 어둡다고 물건을 옮기는 짐꾼에 대한 경계는 풀고 있었다. 주막에서 나와 지대인이 앞장서고 김서방과 사내가 수레를 앞뒤로 끌고 뒤따르며 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한적한 길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사내가 손에 단검을 빼들고 지대인의 뒤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때였다. 위험해요. 피하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김서방이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엉켜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김서방이 사내를 제압했다. 김서방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지대인이 옷을 찢어 김서방의 손을 동염해 주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김서방은 사내가 접근해서 지대인을 해치고 광물을 탈취하자고 유혹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먼. 지대인은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다니 정말 훌륭하구먼. 그러자 김서방이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 분에 넘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든 진군 생활이지만 정직하게 품을 받아 집에 가면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마누라가 있고 가슴팍에 안겨 재롱을 떠는 아이들이 있어서 부러울 게 없지요.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니까요. 김서방의 얘기를 들은 지창현의 가슴 깊이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었다. 지대인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김서방에게 절반을 떼어주었다. 이건 내 목숨값이네.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이었다. 산등성이에서 마을을 바라보니 자기가 살던 집터에 커다란 기와집이 서 있었다. 그동안 보내준 돈으로 새 여인이 번듯한 집을 지어놓고 창현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창현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다.
어머니의 처녀적 비밀.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18 꽃다운 처녀는 가만히 숨죽인 채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청아한 그 목소리는 이웃집 도룡의 글 읽는 소리가 분명했다. 어쩌면 저리도 낭낭하고 맑을까. 처녀는 이웃집 도룡의 글 읽는 소리에 설레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어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뜰로 내려왔다. 한창 이성에 눈을 뜰 나이다 보니 이웃집 도룡에 대한 연모의 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다. 그날도 그렇게 처녀는 담장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담장 앞에 서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담 위에서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그 청아한 음성이 들리는 그 집 뜰로 넘어갔다. 그리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김한국은 문 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나자 글 읽는 걸 멈추고 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문 밖에 한 처녀가 서 있는 게 아닌가. 누구냐? 깜짝 놀란 김한국은 정신을 가다듬고 위험 있게 소리쳤다. 보아하니 양반집 규수인 듯한데 이 야심한 밤에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전 옆집에 사는 처녀이온데 밤마다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저도 모르게 담장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도룡은 처음 보는 처녀의 행동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 옆집 처녀라고요? 점잖은 양반집 여인이 어찌 춘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안 될 일이요. 내가 그 마음을 깨쳐줄 것이니 가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오시오. 뜻밖의 말을 들은 처녀는 깜짝 놀랐다. 자기를 얼싸안으며 반길 줄 알았는데 회초리라니. 양반집 외동딸로 자라 부모에게도 회초리 한번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옆집 도룡에게 회초리를 맞다니 말이다. 처녀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 있자 도룡이 다그쳤다. 뭐 하시오? 사람을 불러서 망신이라도 당하고 싶소?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처녀는 머뭇거리다가 담장 앞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도룡 앞에 가져왔다. 자, 다리를 걷어 올리시오. 도룡은 엄한 표정을 지으며 처녀의 뽀얀 종아리를 세차게 내리쳤다. 난 김한국이라 하오. 내가 이처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그대의 몹쓸 마음을 삼가고 명문가의 귀수로 어진 어머니이자 착한 아내가 되기를 바라미요. 엄하게 타이르는 그의 표정에는 굳은 심지가 엿보였다. 처녀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솔한 행동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감정을 누르고 의연하게 처신을 한 도령이 더 믿음직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의 김도령의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김도령의 글 읽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이웃집 처녀와의 사연도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잊혀지고 말았다. 김한국은 출세를 거듭했고 조정의 중요 관직에 올라 있었다. 때는 연산군의 폭정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무렵이었다. 중종 임금이 신임하던 조광조가 반대파에 의해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고 뜻을 같이 한 세력이 모두 반역죄로 몰려 죽거나 유배를 당하던 시기였다.
김한국 역시 조광조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의심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어느 날 사원부의 관직을 가진 형제가 밥상머리에 앉아 주고받는 얘기에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다. 얘들아, 난 나란 일 돌아가는 건 잘 모른다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김한국이라고 했느냐? 네, 김한국이라는 분입니다. 그 대답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너희 외가댁 옆에 사셨던 분이냐? 네,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광조와 상통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조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란다. 억울하지 않도록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두 아들을 앉혀놓고 부끄러웠던 지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 어미가 처녀 때 일이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담을 넘어 이웃집 도령을 찾아가고야 말았지. 하지만 그 도령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 회초리를 들어 내 잘못된 춘정을 바로잡아 주었단다. 자, 이걸 봐라. 어머니는 종아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을 자식들 앞에 내보였다. 내가 부끄러웠던 얘기를 너희에게 꺼내는 건 그분이 절대로 그릇된 일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 합니다. 만약에 너희로 인해 그분에게 화가 미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형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침내 그를 혐의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담장을 넘어온 처녀에게 휘두른 회초리가 김한국의 목숨을 구한 소중한 인연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아들의 스승이 된 노인의 정체. 곱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저녁.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곱게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이진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공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갔다 오는지 내기하자. 그래, 아마 내가 이길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아이들은 신호와 함께 서로 앞다투어 달려나갔다. 이진사는 뛰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지인이 집에 있어? 두루마기를 받아드는 부인에게 이진사가 물었다. 네, 제 방에 있을 거예요. 부인은 이진사가 왜 그렇게 물어보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늦지막이 낳은 아들이 병약하여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은 탓에 몸이 약해 10살이 되도록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다. 무슨 방도를 찾아야겠소. 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구려. 이진사는 아들 진이가 책을 손에서 놓고 밖에 나가 또래들과 어울려 뛰어다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진이의 10번째 생일에 부인은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아이들은 지인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들이 아이들과 어울려 잘 놀고 있는지 궁금해진 부인이 하인을 불러 일렀다. 가서 도련님이 잘 놀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하인이 이르기를 도련님이 구석에 비켜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네요.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 산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산에 들어가겠다니? 한 아이가 그곳에 학문을 배우러 들어간다고 해서요. 저도 그곳에 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학문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내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한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하고 한번 의논해보마. 그날 저녁 부인은 이진사에게 그 얘기를 했다. 산에 들어가겠다고 했단 말이요? 네, 그러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진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진이에겐 계기가 필요하오. 산에 가면 몸도 좋아질 수 있으니 보내줍시다.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은 아들과 헤어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렇게 진이는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지 스님 밑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진이는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 체력이 좋아진 진이는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며 학문을 익히는데 매진했다. 그런데 그동안 스승이요 정신적인 지주였던 주지 스님이 중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스승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은 스승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스승도 없는 용문산에 더 머물 이유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사방이 고요한 밤에 이진은 자리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조금만 더 정진한다면 크게 될 제목인데 안타깝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문틈으로 슬쩍 엿보니 그동안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남노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나무찜을 해오고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는 존재감 없는 초라한 노인인지라 평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진이는 처음엔 그냥 노인의 넋두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스승을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그런데 며칠 후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진이의 귀에 그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지요? 진이가 문을 열고 노인을 따라가며 물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니 개의치 마시오. 그러자 이진이 노인을 붙잡고 물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학문이 깊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나같이 초라한 노인에게 가르침을 구하다니. 더 이상 외면치 마시고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날 찾아오시오. 이후로 이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두었다가 노인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노인은 그때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곤 했다. 그야말로 학문의 깊이를 갸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성균관의 지사였다. 하지만 나라가 정쟁에 휘말려 모함으로 인해 충신들이 유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환멸을 느끼고 신분을 숨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해라. 집으로 돌아가 과거도 치르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지.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문은 본래 끝이 없는 것이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거라. 이진은 산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진이가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내 아들. 부인은 건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진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과에 장원 급제를 했다. 그동안 폭군이 물러가고 새로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진도 관직을 받게 되어 한양으로 집을 옮겼다. 그리고 참한 규수를 만나 장가도 들었다. 이 모든 게 스승님 덕분이다. 스승님을 찾아가자. 이제야 찾아가다니. 이진은 노인을 만나러 용문산을 찾아갔다.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를 떠났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신 거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오시면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이진은 노인이 남긴 서신을 열어보았다. 난 자네를 믿네. 부디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주게. 이진은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가 단단한 것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놀란 농사꾼은 손으로 흙을 헤치며 그것을 파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크고 묵직한 항아리였다. 깨진 곳 하나 없이 멀쩡하네. 꽤 쓸모가 있겠는데? 농사꾼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와 구석에 두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밭에서 쓰던 호미를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 밭에 나가려던 농사꾼은 항아리에서 호미를 꺼내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호미가 2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네. 분명히 한 자루만 넣었는데.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번에는 동전 1푼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보니 동전이 2개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감자 1자루를 넣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감자가 2자루가 되어 항아리 속에 남아있었다. 이야, 이거야말로 보물이구나. 농사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를 불러 신기한 항아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단단히 당부했다. 이 항아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간수하시오.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곧바로 옆집 여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거 비밀인데 우리 집에 아주 신기한 항아리가 있어. 정말?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농사꾼의 아내는 으쓱하며 말했다. 그 항아리에 뭘 넣으면 2배로 불어나.
감자도 2배, 돈도 2배. 옆집 여자는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다. 그럼 쌀을 넣으면 쌀이 2배가 되고 돈을 넣으면 돈이 2배가 되겠네? 그런 보물이 있다니 정말 부럽구나.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옆집에 마법의 항아리가 있대. 뭘 넣으면 2배로 불어나던데?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그런 게 있다고? 정말 부럽군. 그렇게 해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그런 항아리가 있었으면. 그런데 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농사꾼을 찾아가 말했다. 자네 그 항아리 어디서 난 거야? 밭에서 일하다가 파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은 깜짝 놀랐다. 어째서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제가 우리 밭에서 파냈는데요. 그 밭이 원래 우리 조상님 거였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피랑 가면서 묻어둔 항아리라네. 그러니 당연히 내 것이지. 농사꾼은 당황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억지를 듣고 발끈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우기면 원님께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군. 결국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께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원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정말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가져와서 시험을 해보게. 농사꾼과 영감은 항아리를 들고 와서 원님 앞에서 시험을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무엇이든 넣었다가 꺼내기만 하면 2배가 되어 나왔다.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원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항아리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있으니 이 항아리는 이제 내 것이야.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거두겠다.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항아리를 원님한테 바치고 말았다. 원님은 항아리를 대청 한복판에 놓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아버지가 지나가다 항아리를 보았다. 이게 뭔 놈의 항아리냐? 흉물스러우니 치워버려라. 그러나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건 아주 귀한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그날 밤 원님의 아버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항아리는 깊고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체 뭐가 들었나 보자. 결국 그는 항아리 안으로 몸을 쑥 들이밀다가 그만 홀라당 빠져버렸다. 아무것도 없잖아. 영감은 당황해서 항아리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얘들아, 나 좀 꺼내주거라. 안방에 있던 원님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얼른 달려가 원님의 아버지를 꺼냈다. 아버님, 왜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항아리 속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안 꺼내주고 뭐 하는 거냐? 안을 들여다보자 항아리 속에 아버지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원님의 아내는 허겁지겁 그 사람도 꺼냈다. 그런데 둘이 똑같으니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원님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도대체 누가 진짜 내 아버지란 말인가? 원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두 영감이 모두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다. 원님은 기절할 것만 같았다. 영감들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항아리가 넘어져 깨져버렸다. 원님에겐 큰 걱정거리가 남았다. 앞으로 까탈스러운 아버지를 둘씩이나 어떻게 모시나? 그 순간 한 영감이 소리쳤다. 얘야, 내가 내 친아버지란다. 저놈은 가짜야. 그러자 다른 영감이 발끈했다. 아니야, 내가 진짜 아버지다. 네가 어릴 적 좋아하던 국수 한 그릇 기억나느냐? 영감들은 서로 원님의 아버지라고 우기며 다투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로구나. 원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외쳤다.